여섯 번째, 가설의 검증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어려워지는데요. 가령 이과 계열에 계신 분들은 이 부분이 그렇게 이제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문과 계열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렵죠. 이 가설의 검증 부분은 통계학하고 이제 연결이 되고, 교육 연구, 사회과학 연구에 있어서 이제 어떤 면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되고, 이 검증에 있어서 채택을 하느냐, 이제 기각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연구해 왔던 그런 어떤 그 준비 과정을 최종적으로 이제 결론에 이제 이르기에 이제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이 가설의 검증 부분부터 시작되는 이쪽은 사실은 이제 수학이에요. 수학이라고 볼 수 있고, 제가 하면서 항상 이제 느끼는 거지만, 저도 이제 통계가 어렵습니다. 아직까지 좀 심도 있게 되는 부분들 가운데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잘 이해가, 이걸 왜 모르지? 그래요. 왜 모르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가설의 검증 부분에 있어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개념들이 한자어와 이제 영어 투성인데, 그런 말들 자체가 또 일본식 한자이기 때문에 또 어렵습니다. 한자어인 데다가. 그러니까 영어를 갖다가 이제 바꾸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가설의 검증이라고 이제 되어 있지만, 검정이라고 보통 씁니다. 이 통계학 쪽에서는 검정이라고 써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통칭으로 이제 검증 이렇게 쓰죠. 검정이라고 하는 말을 보통 쓰고 대개 쓰고, 검증이라고 하는 말도 사람들이 이제 워낙 검증 이렇게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굳어진 말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이런 거예요. 수학과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은 사실은 저는 이제 관자를 갖다 이렇게 약자로 쓰는데, 직관, 이 인투이션이라고 하는 게 사실 필요해요. 직관. 딱 보고, 무슨 의미. 보통 이제, 많이들 그런 말씀들을 해주세요. 제가 이제 아는 수학과 교수님 같은 경우, 이제 국제학술대회 같은 거 있으면, 워낙 이제 여러 나라에서 오니까, 이제 인도 사람들이 수학 굉장히 잘하고, 동구권에 있는 사람들 수학 굉장히 잘하고,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수학을 잘하고, 동양계 쪽도 이제 수학을 잘하는데,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학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일본에도 이제 숨은 귀재들이 많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자기 나라 모국어밖에 모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발표를 하게 되면 말 한마디도 안 한다는 거죠. 저쪽부터 이쪽까지, 그리고 이제 위에도 이렇게 칠판이 있어서 저쪽부터 가기 시작합니다. 쫙, 이퀄, 해가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쫙 하는데, 거기에 앉아있는 그 어마무시한 수학자들 전부 다 우와, 박수. 이러고 끝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한 30분 동안 쫙 써내려가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좀 이제 그 과장이 섞여 있는 그런 얘기일 테지만,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의 직관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그래서 사실은 이 직관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서 이 가설의 검정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사실은 그런 인투이션, 직관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직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려면 아예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과 계열에 있어서 수학 잘하는 사람들, 수학 잘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런 직관이 있어요. 그래서 딱 보면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재밌습니다. 어떤 자기 나름의 직관의 어떤 키를 가지고 자물쇠들을 여는 과정이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라고 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수포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잘 되지가 않아요. 왜? 이렇게 재미있는 건데? 그 미스터리를 갖다가 풀어가는 과정.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관의 열쇠를 가지고 풀어가는 과정이 재밌으니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직관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근데 또 다른 직관이 있습니다. 수학이 아닌 다른 영역에 있어서 직관이 있어요. 우리 이제 물리하고 수학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직접적인 실험이나 이제 관찰을 통해서 물리라고 하는 것들을 하지만 많은 경우에 뭐냐면 머릿속에서 실험을 해요. 머릿속에서. 뭘 가지고? 수학이라고 하는 툴, 수단을 가지고, 방법을 가지고.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론 물리학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머릿속에서. 근데 이제 좀 다른 면이 있어요. 물리라고 하는 것도 툴,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사용하는 어떤 방법이 있어가지고 수학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제 활용을 하지만 물리에서 사용되는 직관이라고 하는 게 이제 따로 있는 겁니다. 생물에서 사용되는 직관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고요. 화학에서 사용되는 직관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어요. 그것이 이제 수학하고 밀접한 연관이 되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학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사회과학에 있어가지고 어떤 측면들을 갖다가 이해를 못해요. 그런 나름의 이제 직관이라고 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근데 특히나 수학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이 직관이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딱 보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직관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데, 그래서 그 직관을 갖다가 풀어내는 방법이 뭐냐면 노력이에요. 노력이라고요? 겨우? 자, 직관이라고 하는 것을 길러내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읽고, 많이 경험하고, 특히나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직관이라고 하는 게 길러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 한번 딱 보고, 수학 잘하는 사람들처럼 한번 딱 보고 그것에 대해서 단번에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것이 안 되는 사람은 그 직관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의 10배, 20배의 노력을 해야 돼요. 포기한다고요? 포기할 수는 없지. 그렇죠. 포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쪽 교육 연구에 있어서 가설의 검증부터 시작해서 저 뒤에 통계에 이르는 과정에 나오는 것들은 사실은 이 교육학 논술에서 시험 문제 내기 위해서는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아예 그냥 문제 하나를 갖다 통째로 내가지고 아예 이 교육 연구에 있어서 가설의 검증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갖다 묶어가지고 단번에 시험 문제를 내기 전에는 사실 교육, 과정, 교수학습, 이론, 교육평가, 교육행정까지 포함해가지고 이걸 넣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교육연구나 교육 통계에서 문제가 나온 적이 없죠. 실질적인 의미에서 문제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교육학 개론에서는 가르치는 영역이니까 우리들이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넘어가야 되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상식적인 어떤 이해가 가능해야 되는데 상식적인 이해가 좀 넘어서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면서 한번 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가설의 검정이라고 하는 것부터 한번 볼게요. 모집단의 모수에 대해서 특정 가설을 세워놓고, 그러니까 모집단의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가설을 세우는 거예요. 그 모집단의 특성에 대해서. 표본을 이제 선택하겠죠. 그렇죠.
표본을 뽑아서 통계량, 그게 이제 어떠한 특성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수치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고, 그래서 이를 기초로 해서 모수에 대한 가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방법이 바로 가설의 검증이에요. 모집단의 모수 또는 분포에 대해서 영가설, 귀무가설, 내가 이제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이다라고 하는 이제 가설을 갖다가 세우게 되죠. 그 다음에 대립가설을 만들고 표본을 통해 얻은 정보에 따라서 어떤 가설이 맞는가를 결정하는 통계적 절차. 여기까지는 이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뭐냐면 기각을 전제로 이제 세우는 게 연가설이잖아요. 내가 이제 얻고 싶은 어떤 결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많은 어떤 연구들을 통해서 기정사실화됐던 어떤 가설을 갖다가 내가 뒤지고 엎고 싶은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제 부정하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떤 가설로 대체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연가설이라고 하는 것을 기각을 해서 세우게 되는 가설이 바로 이제 대립가설이고, 이거는 이제 앞쪽에서 이제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설 검증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한번 볼게요. 검증하고자 하는 연가설을 세우고, 그렇죠? 가령 뭐 이런 거가 되겠죠. 커피를 마시면 소변이 자주 마렵다. 그런 이제 가설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 이제 가설을 여기는 검증이라고 했죠. 검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정한 통계량과 이를 검증할 때 판정 기준인 유의 수준을 정한다. 보통 이제 유의 수준이 5%, 0.05 그렇게 이제 세우는 겁니다. 일정한 통계량과 이를 검증할 때 판정 기준인 유의 수준을 정하고, 표본 관찰로부터 얻은 통계량이 판정 기준에 부합하는가 아닌가에 따라 가설의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내가 이제 100명을 대상으로 한번 커피를 먹이고 조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조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느 정도를 갖다가 커피를 마셨을 때 소변이 자주 마렵다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제 정교하게 짜야 되겠죠. 커피를 마시고 뭐 2시간 이내에 그 사람이 소변을 몇 번을 보러 가는가. 비교 수단이 있어야 되겠죠. 똑같은 양의 이제 물을 먹은 또 다른 이제 100명, 그걸 갖다 이제 통제 집단이죠. 그러니까 양자를 갖다 이제 비교를 하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2시간 이내에 가령 커피를 먹은 100명 가운데서 70명이 소변을 2번 보러 갔다. 물을 먹은 사람은 1번 보러 갔다. 분명히 이제 비교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어떤 가설의 채택 여부를 갖다가 이제 결정을 하고, 연가설이 기각되는 경우에 대립가설을 취한다. 근데 봤더니 그게 맞는 거예요. 물 먹은 사람은 1번 갔는데 이 사람들은 2번을 갔다. 그러면 연가설이 이제 기각되는 게 아니라 연가설을 채택을 하는 거고. 만약에 이제 그게 커피를 마셨는데 물 마신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2시간 동안에 이 커피 마신 사람들도 1번 가고 물 마신 사람들도 1번 간다. 그런다라고 한다면 연가설이 기각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대립가설. 커피를 마셔도 소변이 자주 마렵지 않다.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게 이제 가설 검증의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립가설 검증 해가지고 이제 요 나오는데, 요것도 사실은 직관적으로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1번, 2번, 3번의 경우에. H1이라고 하는 게 대립가설이잖아요. 대립가설들이 있어가지고 특징들입니다. 사실 요 네 번째 나오는 요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면 1, 2, 3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큰, 그러니까 우리 교육학 개론을 배우는 데 있어서 그렇게 깊숙이 안 들어가도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어쨌든 요 4번부터 한번 볼게요. 우리 298페이지, 298쪽에 나오는 양방검증은 연가설이 같다 또는 같지 않다에 의한 통계적 검증으로 기각력이 양쪽에 존재하는 것이고, 일방검증은 연가설이 작다 또는 크다에 의한 통계적 검증으로 기각력이 한쪽에 존재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던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하는 거. 수학적으로 따졌을 때는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통계학적으로 이제 넘어오면 이 부분이 이제 어렵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가 0이 있고, 보통 여기 이제 3, 마이너스 3, 여기 이제 3이 있고,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요 0 되는 부분이 말하자면 이제 보통 평균이 되고, 그래서 둘이가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의 학생이 있으면 0점부터 시작해가지고 100점까지 이런 식의 곡선 속에 쫙 고르게 이제 분포한다는 게 정규 분포 곡선의 가정이잖아요. 이게 가정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는 않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겁니다. 양방 검증이라고 하는 건 이쪽하고 이쪽을 갖다가 전부 다 투 테일이잖아요. 꼬리잖아요. 검증하는 거고, 일반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 한쪽이든지 이쪽 한쪽이든지를 갖다가 이제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영가설이 같다 또는 같지 않다에 의한 통계적 검증이다. 양방 검증이 바로 이제 1번을 뜻합니다. 볼게요. 두 개의 대립되는 가설 간의 차이를 알기 위해서 양방 검증을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두 개의 대립가설 U1, U2. 보통 이제 U1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 이제 이 평균에 해당되는 가설이에요. U2 같은 경우에는 알아보고자 하는 평균이 아닌 다름 쪽에 있는 가설을 보통 이제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그렇게 해요. 그렇게 했을 때 그 U1하고 U2하고 다르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U1 쪽이 크든지 U2가 크든지 그 두 개를 의미해요. U2가 있으면 이렇게 되든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의미하잖아요. 두 가지. 자, 두 가지라고 한다면 꼬리에 있어가지고 두 양쪽 두 쪽에 측면을 갖다가 봐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요 두 가지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양방 검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U1, U2, U1이 U2보다 작은 경우 어떤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기준. 그 기준이 작잖아요. 작다. 그러면 두 가설 중에서 작은 쪽을 설명하기 위해서 왼쪽 꼬리, 바로 요쪽. 요쪽에 해당되는 것을 검증을 한다. 이건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십시오. 직관적으로 이해하세요. 그렇죠? 저걸로 딱 보면, 자, 세 번째. 대립가설에 있어가지고, U1이 U2보다 크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두 개의 가설 중 큰 쪽. 그렇죠? 우리가 이제 기준으로 삼는 U1이 큰 쪽을 설명하기 위한 것. 그래서 이쪽이 이제 플러스 쪽이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꼬리 여기를 갖다가 검증을 한다. 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이게 뭐지? U1, U2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거를 갖다가 직관적으로 그렇지.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편해요.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편해요. 자, 그렇게 해서 해보면 그렇죠? 1, 2, 3번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다시 4번을 한번 볼게요. 양방 검증은 영가설이 같다 또는 같지 않다에 의한 통계적 검증으로, 그렇죠? 저기서 같을 수도 있고 같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것의 의미는 이쪽이 크든 이쪽이 크든 두 가지의 경우 있기 때문에 기각력이 양쪽에 존재하는 것이고, 일반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영가설이 작다 또는 크다에 의한 통계적 검증이니까 기각력이라고 하는 게 내가 채택하지 않고 버리는 게 이쪽이 됐든 이쪽이 됐든 한쪽에 존재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따 이거를 갖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고, 그러고 나서 가설 검증의 오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설 검증에서 영가설은 참이거나 거짓
둘 중에 어느 하나가 되겠죠. 그렇죠? 참이면 영가설로 가는 거고 참이 아니면 대립가설로 가는 거예요. 연구자는 검증을 통해서 영가설을 받아들거나 부정하거나 두 가지 중에 이제 하나를 결정하게 되죠. 그런데 가설 검증에 있어서 영가설을 채택 또는 기각함으로써 오류를 범하게 되는데 이를 가설 검증의 오류라고 한다. 자, 영가설이 참이에요. 그러면 영가설 그대로 가는 거겠죠? 대립가설을 갖다가 채택하면 안 돼요. 영가설을 갖다가 기각하면 안 된다고. 그렇죠? 자, 요 밑에 거를 볼게요. 영가설이 참이에요. 그렇죠? 참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가설을 갖다가 채택을 해야 되겠죠. 올바른 결정이에요. 그런데 영가설을 갖다가 기각해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립가설을 갖다가 채택하는 것을 제1종의 오류, 알파 오류라고 얘기를 해요. 타입 1 에러. 자, 반대로 영가설이 거짓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버려야 되겠죠. 기각해야 되겠죠. 영가설을 채택하면 안 된다고. 이걸 갖다가 2종의 오류, 베타 오류, 타입 2 에러라고 얘기를 해요. 자, 거짓이에요. 영가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해야 되겠죠. 올바른 결정 1 마이너스 베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것도 이제 직관적으로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영가설을 채택을 해, 참이니까 채택을 해야 되는데 기각해버렸다? 아, 일정의 오류, 알파 오류. 영가설이 거짓이야. 그러면 대립가설을 채택하고 영가설을 갖다가 버려야 되는데 그거를 버리지 않고 채택을 했어. 그러면 그거는 베타 오류. 2종의 오류. 자, 그래서 이제 오류의 종류를 한번 볼게요. 제1종의 오류, 알파 오류. 영가설이 참이지만 이를 기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를 말한다. 참인 영가설을 거짓으로 잘못 판단하는 오류이다. 실제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있다고 잘못 결정하는 오류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커피를 마시면 소변을 자주 본다. 해봤더니 물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이게 이제 참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2번 가고 2시간 내에 물을 먹은 사람은 1번을 가고. 그러면 얘를 갖다가 채택을 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기각을 해버리는 거죠. 관찰을 잘못했든 뭔가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2번과 1번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생각하지 못하고 둘 다 2번이라든지 1번이라든지 해가지고 얘를 갖다가 기각을 해요. 바로 이제 그게 알파 오류, 제1종의 오류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가설의 검증은 바로 이제 이 알파의 오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오류가 나타날 수 있는 여기 이제 특히나 이제 한쪽으로 봤을 때 여기로 따져서 이쪽.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이제 보통 유의 수준이라고 얘기를 해요. 유의할 만한 수준. 바로 이제 알파 오류가 알파 오류에 해당되는 부분. 바로 이제 여기에요. 그래서 보통 유의 수준 알파 오류. 그래서 이제 0.05가 5% 또는 0.01, 1%. 이 영역에 이제 해당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알파 오류 그러면 유의 수준이라고 하는 말하고 같이 동일하게 이제 쓰는 경우도 있고. 자, 제2종의 오류, 베타 오류. 영가설이 거짓이지만 이를 채택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 그래서 거짓인 영가설을 참으로 잘못 판단하는 오류. 실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없다고 잘못된 결정을 하는 오류예요. 자, 커피를 마시면 소변을 자주 본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이게 거짓이에요. 물을 먹으나 커피를 마시나 동일하게 한 번씩이에요. 2시간 내에 한 번씩밖에 소변을 보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걸 갖다가 영가설이 거짓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걸 갖다가 기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말해주면 3이야 라고
채택하는 경우에 이걸 갖다가 이제 베타 오류라고 이제 얘기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의도 검증, 아까 이제 유의 수준 얘기했잖아요. 바로 이제 그걸 갖다가 검증을 하는 겁니다.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여 모집단의 상황을 추론하고자 할 때 그 추론이 어느 정도나 오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것인지에 대한 확률적 추론이 바로 유의도 검증이라고 한다. 통계적 가설 검증이나 신뢰 구간 설정에 의하여 얻어진 통계치들이 어느 정도나 오류의 가능성을 가지는지를 추론하게 된다. 그래서 연가설에 의하여 이론적으로 가정된 상황의 표집 분포에 비추어 볼 때 하나의 통계치가 관찰된 확률이 5%나 1% 이하일 경우 그 통계치는 각각 5%나 1% 수준에서 유의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정규 분포에 있어가지고 가정하는 것은 대개 보통의 경우에 있어서 한 95% 내지는 99%가 그러한 영역 내에 다 들어온다. 그게 정상이다. 우리 보통 그렇습니다.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것들이 대충 다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것에서 벗어나는 정도가 있어요. 예외적인 경우. 그걸 갖다가 이제 보통 이제 5%나 1% 거기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특이한데? 이거는 예외적인 경우잖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관찰하고 있는, 실험하고 있는 것이 거기 영역에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유의 수준. 그거는 문제가 있어. 우리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연가설이 이제 기각이 되고 대립가설이라고 하는 것을 채택하는 경우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볼게요. 통계적인 가설 검증에서 사용되는 이제 기준값이고, 가설 검증을 할 때 표본에서 얻은 표본 통계량이 일정한 기각력, 버리는 경우에 들어갈 확률, 오차 가능성을 말하는 거예요. 가설 검증에서 일정 오류가 허용되는 확률 수준, 연가설이 참인데도 그것을 잘못 기각할 확률의 허용 한계, 연가설이 참인데도 대립가설을 잘못 선택할 확률의 최대값, 그걸 갖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대충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95% 정도 다 그걸 하는데 예외적으로 5% 또는 1% 그걸 채택을 해. 그렇게 될 가능성, 그걸 갖다가 이제 유의 수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의 수준의 이제 해석 방법을 보면, 자, 여기 한번 볼게요. P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P값, 유의 확률, 요 수준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확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P값이라고 하는 것이 0.05보다 크다. 5% 유의 수준에서 두 통계치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 연가설을 수용한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여기를 0.05로 놔두고 정규 분포 곡선 상에 있어가지고 0.05입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쭉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렇다고 이제 일반 검증이라고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쪽에가 이제 95%가 해당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5%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채택이 되는 거잖아요. 자, P라고 하는 것이 유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0.05보다 큰 5%보다 큰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의한 차이가 없다. P값이 이쪽에 있으니까. 바로 이제 이쪽이 유의 수준이고 이쪽이 기각력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두 번째 0.05보다 P값이 작아요. 자, 0.05보다 이쪽에 해당되는 0.05보다 작은 이쪽에 P값이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거죠. 기각력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면 연가설을 기각을 하는 거예요. 자, 0.01%도 마찬가지입니다. P값이라고 하는 게 0.01보다 크게 P값이 이쪽에 있다? 그러면 이거 유의한 차이가 없다. 이쪽에 있으니까. 0.01보다 P값이 작아요. 이쪽 면에 있어요. 기각력, 유의 수준에 확인된 해당되는 유의 확률에 해당되는 이쪽 부분에 있어요. 그러니까 기각력 쪽에 있네.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거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연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갖다가 이제 채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설 검증의 방법을 갖다가 이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느냐?
자료 처리를 거쳐 분석이 가능한 형태로 전환된 자료들은 연구 목적에 따라서 적합한 분석 기법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우리 이제 뒤쪽에 교육 통계 부분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관관계 분석도 있고, 뭐, 카이 검증도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회귀 분석도 있고, 이제 그런 분석 기법을 갖다가 사용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회귀 분석을 많이 사용해요. 자료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분석 기법의 종류에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연구의 초기 단계인 조사, 설계 단계에서부터 분석에 이용할 기법 등에 대한 구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설 검증은 통계적 분석 기법을 활용하며 상관관계 분석, 지검증, T검증, 회귀 분석, 요인 분석, 카이 자생법 등이 있다. 그래서 통계적 기법을 사용하는 검증 방법은 뒤에 교육 통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